대한민국의 심장부, 수도 한복판 지하 깊숙이 묻힌 시설. 외부 지도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은 그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었다. 정부와 군부 그리고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는 재벌들이 손을 맞잡고 만들어낸 최고의 유전자 프로젝트의 중심지였다. 연구실 내부는 차갑고 정밀했다. 유리관 속에는 실험용 배아들이 빛을 받아 은은히 빛났다.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기록을 남기며 서로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다.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과 동시에 광기 어린 집착이 섞여 있었다. 성공률은 몇 %인가? 검은 양복 차림의 고위 관리가 실험실에 들어섰다. 그는 정치인도 기업가도 아니었지만 양쪽 모두를 움직이는 사람. 이 아이들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 아니 인류의 미래다. 주임 연구원이 입술을 깨물며 보고서를 내밀었다. 현재까지 47차 시도 중 단 2건만이 완전한 성공을 보였습니다. 유전자 조합과 안정성, 지능 수치까지 인류 평균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유리관 속에서 작게 손가락을 움찔하는 모습이 보였다. 관리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운명을 시험할 시간이군. 시간은 흘러 30년 전 한겨울의 새벽, 어둠을 가르며 한 대의 검은 차량이 병원 뒷문에 멈춰섰다. 눈보라 속 비밀스럽게 아이 2명이 세상에 태어났다. 쌍둥이였다. 그러나 그들의 울음소리는 곧 다른 길로 갈라지게 될 운명을 예고하는 듯 전혀 닮지 않았다. 첫째, 이준혁. 그는 비밀리에 한 평범한 산모의 품에 안겼다. 겉으로는 평범한 출산처럼 위장되었지만 그의 DNA에는 세계 최정상의 지능과 체력을 설계한 흔적이 담겨 있었다. 둘째, 이정우. 그는 곧장 은밀히 준비된 재벌가의 전용 차량으로 옮겨졌다. 이미 약속된 입양이었다. 그 아이의 존재는 운명의 후계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철저히 보호되었다. 눈보라가 거치던 그날 새벽 두 아이의 길은 그렇게 갈라졌다. 한쪽은 가난과 평범 속으로, 한쪽은 부와 권력 속으로. 그러나 누구도 몰랐다. 이 선택이 훗날 거대한 폭풍을 부를 줄은. 현재 서울의 오래된 반지하 원룸.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청년 이준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 속 복잡한 코드를 눈부신 속도로 타이핑하던 그의 손가락은 마치 연주자의 손처럼 섬세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알바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힘든 삶. 하지만 그는 남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직감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다. 교수들조차 고개를 갸웃하는 난제를 풀어내곤 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특별한 일인지조차 몰랐다. 책상 한쪽에는 세상 떠난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작은 인쇄소에서 평생을 일하다 간 성실한 사람이었다. 준혁은 그를 존경했지만 가끔씩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공허가 올라왔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곤 했다. 내 아버지 닮아서 그래.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있는 거지. 그러나 준혁은 알았다. 그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반면 같은 시각 서울의 초고층 빌딩 꼭대기. 이정우는 수십 명의 비서와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었다. 재벌가의 황태자, 모든 언론이 그를 떠들어대며 다음 세대의 리더라 부르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기 전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딘가 낯선 아이와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꿈. 그 아이는 놀랍도록 자신과 닮아 있었다. 너는 누구지? 정우의 속삭임은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준혁의 집 앞에 낯선 소포가 도착했다. 송신자 불명. 낡은 봉투 속에는 두툼한 문서가 들어있었다. 군사연구원 마크가 찍힌 기밀 자료 그리고 DNA 실험 기록.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실험체 01 이준혁, 실험체 02 이정우. 순간 준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손이 떨려 문서를 놓칠 뻔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창문 너머로 느껴지는 낯선 시선.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밤하늘, 서울 도심의 불빛 위로 두 개의 운명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서로를 알지 못하는 형제, 그러나 이미 거대한 음모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을 따라 이어진 집들 사이에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 틈새마다 오래된 비닐이 붙어있는 작은 집이 있었다. 이곳이 이준혁의 집이었다. 이준혁은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따뜻한 알람 대신 오래된 스마트폰의 날카로운 벨소리가 그의 하루를 깨웠다. 방 안에는 책상 위에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과 헌책방에서 사온 중고 서적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사회 초년생의 집답게 화려한 건 하나도 없었다. 준혁아, 밥은 먹고 나가야지.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이준혁은 대충 셔츠를 걸쳐 입고 아직 덜 말라 구겨진 듯한 바지를 입은 채로 부엌으로 나왔다. 식탁 위에는 계란 프라이와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간장에 찍어 먹을 수 있는 두부가 올려져 있었다. 변함없이 검소한 아침상이었지만 준혁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오늘도 면접이지? 어머니가 물었다. 네, 이번에는 출판사 인턴이라고 하네요. 경쟁률이 좀 세긴 한데 너라면 잘할 거야. 원래부터 머리가 좋잖니. 이 말에 준혁은 잠시 멈칫했다. 머리가 좋다. 어릴 때부터 자주 들은 말이었다. 그는 따로 학원을 다닌 적도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남들보다 이해력이 빨랐고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어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유난히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넌 원래 특별한 아이야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어떤 의미인지 준혁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오후 면접장에 들어선 그는 긴장한 기색이 별로 없었다. 다른 지원자들이 준비해 온 자기소개서를 달달 외우는 사이 준혁은 문제집을 풀 듯 자연스럽게 질문에 답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그를 주시하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우리 질문 패턴을 금방 파악하시네요. 이런 경우는 드문데 준혁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는 대화 속에서 흐르는 규칙성을 금방 읽어내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학 공식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보통 사람들과 다른 능력이라는 걸 그는 아직 실감하지 못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 그는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건물 맞은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남자는 곧 고개를 돌리고 차에 올라 사라졌다. 착각인가? 준혁은 고개를 흔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어머니의 방 앞에서 문이 살짝 열린 틈을 보았다. 안에서 어머니가 낡은 상자를 꺼내 들고 있었다. 오래된 서류와 봉투가 잔뜩 들어있는 듯했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준혁이 인기척을 내자 황급히 상자를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오늘 면접은 어땠니?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었다. 괜찮았어요. 근데 엄마, 아까 그 상자는 뭐예요? 별거 아니야. 내 아버지 유품이야.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혁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신경을 거슬렀다. 머릿속에는 낮에 마주쳤던 검은 정장의 남자 그리고 어머니가 숨기려 한 상자가 겹쳐 떠올랐다.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일까? 그는 모르는 사이 이미 자신의 운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저녁, 작은 식탁 위에 올려진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대한그룹의 회장 이도현 총수가 금일 새벽 급성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67세,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밥숟가락을 들던 준혁의 손이 멈췄다. 뉴스 화면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장례식장 입구를 번쩍였다. 대한그룹, 대한민국 경제의 절반을 쥐고 있다는 거대한 이름. 하지만 준혁에게는 너무나도 멀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그저 사회면의 거물 죽음에 관한 뉴스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을 보고 준혁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짧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다. 그날 밤, 낡은 현관문이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소포 하나가 배달됐다. 송신자 불명, 묵직한 상자였다. 준혁은 의아해하며 박스를 뜯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 그리고 봉투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국가 기밀 실험체 기록.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려 봉투를 열었다. 첫 장에는 깨끗한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다. 갓난아기의 모습, 사진 아래에는 실험체 01 이준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준혁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다음 장을 넘기자 실험체 02 이정우라는 이름이 보였다. 옆에는 입양처 대한그룹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머릿속에서 뉴스 화면이 겹쳐졌다. 대한그룹, 회장의 죽음, 그리고 실험체 공이, 설마.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이준혁 씨 맞습니까?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 누구시죠? 그 문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물건이에요. 도대체 무슨? 뚝. 전화를 끊는 소리만 남았다.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손에 식은땀이 배어 있는 것을 느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문 너머 어두운 골목길 어딘가에서 미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커튼을 젖히자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창문은 검게 틴트 처리되어 안을 볼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준혁은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나가려 했지만 머릿속은 어제의 문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결국 배낭에 문서철을 챙겨 넣고 집을 나섰다. 도서관 구석에 앉아 문서를 다시 펼쳤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기록된 데이터, 실험 보고서, DNA 조합 기록. 그 속에서 낯익은 글자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실험체 01 관찰 대상, 평범한 가정 환경. 실험체 02 관찰 대상, 최고 사회 계급. 눈앞이 아득해졌다. 평범한 가정, 최고 사회 계급 두 아이. 준혁은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 의문처럼 안고 있던 특별함, 어머니가 감추려 했던 과거, 설명할 수 없는 기억력과 사고력, 그리고 지금 막 사라진 재벌 총수.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저녁 귀가하자마자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제 이름, 제 출생에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이 문서에 제 이름이 있어요. 왜 제 사진이 거기에 있죠? 준혁아, 그건. 눈가가 젖어들었다.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준혁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의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자신을 감시하는 듯 들렸다. 그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골목 끝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가 분명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이준혁은 좁은 방에서 문서철을 다시 펼쳐놓고 조그만 탁자 위에 엎드려 글자를 곱씹듯 바라보고 있었다. 실험체 01 이준혁, 실험체 02 이정우. 페이지마다 붙은 도장은 분명히 국가의 문서였다. 이정우 대한그룹. 손끝이 떨렸다. TV 뉴스 속 재벌 후계자의 장례식 화면이 떠올랐다. 지금껏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세상이라 여겼던 그곳과 낡은 방에서 가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한 줄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 순간 창문 바깥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났다. 이준혁은 숨을 죽였다. 발걸음이 골목길을 스쳤다. 커튼을 젖혀 살짝 밖을 보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골목 끝에서 휴대폰을 들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준혁은 급히 커튼을 닫았다. 다음 날 그는 도서관 구석에서 문서의 다른 부분을 읽어 내려갔다. 보고서에는 실험체 01은 서민 가정에서 양육하며 특수한 개입 없이 발달을 관찰할 것이라 적혀 있었다. 반면 실험체 02는 최고 권력층 가문에 배치하여 사회적 영향력과 지배 구조를 검증할 것이라는 문장이 이어졌다. 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둘은 쌍둥이였다는 건가?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스쳐갔다. 아주 어린 시절 꿈속에서 본 듯한 낯선 얼굴. 자신과 닮았지만 다른 아이.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결국 어머니를 마주 앉혔다. 엄마, 이제 말해주세요. 왜 제 이름이 저 문서에 있는 거죠?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다. 손마디가 하얗게 굳어졌다. 준혁아, 넌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그 특별함이 너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 저보고 평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특별하다고요? 엄마, 진실이 뭐예요? 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며 눈을 피했다. 내가 지켜주고 싶었어. 내가 그저 보통 아이처럼 남들처럼 살길 바랐어. 그 말은 준혁의 가슴에 더 큰 균열을 남겼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 낯선 여자가 그를 막아섰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차가운 미소를 띤 얼굴이었다. 이준혁 씨죠? 혹시 요즘 낯선 소포 같은 건 받지 않으셨나요? 준혁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누구십니까? 저는 정부정보국 소속 박미영입니다. 최근 불법으로 유출된 기밀 자료가 있는데 당신이 연루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조언 하나 드릴게요.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문서 불태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겁니다. 준혁의 심장은 요동쳤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거대한 음모일까? 그날 밤 그는 잠에서 깼다. 창문 너머로 또다시 검은 승용차가 보였다. 차 안에 불빛이 번쩍였고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다. 감시?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 순간 준혁은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대한그룹 회장의 장례식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전국 각지에서 정치인, 재계 인사, 외국의 특사들까지 몰려왔다. 검은 양복의 바닷속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다. 이준혁은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장례식장 주변을 서성였다. 발걸음은 무겁고 심장은 두근거렸다. 자신이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다. 장례식장 안 대형 영정사진 앞에는 화려한 국화꽃이 쌓여 있었고 대한그룹이라는 이름값에 걸맞은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준혁은 조용히 조문객 무리에 섞여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마주쳤다. 정우, 또렷한 이목구비, 날카로운 눈빛. 자신과 닮았지만 더 세련되고 날카로운 기운을 풍기는 청년. 검은 양복 차림의 정우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준혁과 눈이 마주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우는 직감했다. 저 사람 나와 닮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번뜩였다. 상속과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 사는 그는 낯선 사람 하나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특히 지금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모든 걸 흔들고 있을 때 정우가 조용히 경호원에게 눈짓을 보내자 두 명의 검은 정장이 준혁 쪽으로 다가왔다. 손님, 잠시 말씀 좀 나누시죠. 준혁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이미 출구는 막혀 있었다. 저기요, 전 그냥 따라와 주시죠. 장례식장 뒷마당, 조명이 희미한 구역. 정우가 직접 다가왔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넌 누구지? 왜 여기 온 거지?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왔다. 정우의 눈이 흔들렸다. 순간적으로 본능이 속삭였다. 이 남자와 자신은 특별한 인연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정우는 곧 경계심을 되찾았다.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다. 경호원들이 준혁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벗어나며 생각했다. 저 사람 나와 똑같이 생겼어. 그렇다면 그날 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장례식장에서 본 정우의 얼굴과 겹쳐졌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턱선. 그리고 그는 다시 문서를 펼쳤다. 실험체 01 이준혁, 실험체 02 이정우. 거대한 진실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형제. 하지만 다른 운명. 대한그룹 장례가 끝나고 회사에는 곧바로 비상회의가 열렸다.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긴 얼굴로 앉아 있었다. 정우는 상석에 앉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만큼 방안이 횡했다. 부회장 이규성이 말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안정입니다. 소문은 막아야 하고 위험은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정우가 물었다. 어떤 위험 말입니까? 이규성은 돌려 말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당신과 닮은 남자. 그가 뭘 알고 있는 듯했죠. 가만두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우는 창밖을 오래 보았다. 그때 휴대폰에 낯선 사진이 도착했다. 문서 한 장. 아래쪽에 선명한 글자. 실험체 02 입양처 대한그룹. 보낸 사람은 표시되지 않았다. 정우는 사진을 확대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그 시각 준혁은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작은 가방 속에는 소포에서 얻은 정보 문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혼자 싸울 수는 없다.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준혁은 기자 한 명에게 연락을 보냈다. 증거가 있어요.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밤 10시 잠수교 아래. 바람이 차가웠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다가왔다. 최은석 기자입니다. 무엇을 갖고 계시죠? 준혁이 USB를 건넸다. 일부만요. 전부 내놓기 전에 기자님이 진짜로 진실을 보도할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그림자 두 명이 튀어나왔다.
장갑 낀 손이 준혁의 팔을 잡았다. 준혁은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다. 이쪽으로. 최은서가 낮게 외쳤다. 두 사람은 가림막 사이 좁은 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바짝 따라왔다. 비상문이 보였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잠깐만요. 준혁이 키패드에 손을 올렸다. 몇 번 눌러보더니 문이 열렸다. 왜 그 비번을?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조합이 있어요. 문이 닫히자 바깥에서 신경질적인 고함이 들렸다. 잠시 후 발소리는 멀어졌다. 최은서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쪽이 한 팀이 아니에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증거를 나눠 보관하려고요. 한 군데가 막혀도 다른 곳에서 터지게. 다음 날 오후 준혁에게 메시지가 왔다. 내일 3시 강서 물류창고 D-12 혼자 와요. 보낸 사람은 없었다. 함정일 가능성이 컸다. 그래도 피하지 않기로 했다. 직접 확인해야 끝을 낼 수 있다. 약속한 시각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먼저 도착해 있던 사람은 부회장 이규성이었다. 반갑네 이준혁 군.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서로에게 이로운 선택을 하자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가진 문서 전부 우리에게 넘겨. 대신 너와 어머니는 안전하게 해외로 보내주지. 새로운 이름으로 편하게 살 수 있어. 준혁은 물었다. 조건은요? 침묵, 평생.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 전에 한 사람을 여기서 만나야 합니다. 정우, 제 얘기를 그가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는 알아야 해요. 이규성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럴 필요 없어. 그가 손짓하자 양복 2명이 다가왔다. 작은 통 안에 든 투명한 액체가 반짝였다. 아쉬운 선택이야, 젊은이. 그때 창밖에서 차가 급히 멈추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다. 공기가 얼었다. 정우가 낮게 물었다. 부회장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규성은 웃으며 대답했다. 대표님을 지켜드리는 중입니다. 준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둘 다 아셔야 해요. 누가 누구를 지키는 척하는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캡슐 하나를 꺼내 바닥에 굴렸다. 섬광이 번쩍했다. 사람들의 눈이 잠시 멀었다. 준혁은 그 틈에 옆문으로 몸을 뺐다. 뒤에서 고함이 터졌다. 잡아. 준혁은 달렸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문턱을 넘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숨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할 때다. 밤이 되자 준혁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 살아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은 장담 못합니다. 박미영, 그리고 또 하나. 너는 내게 무엇이냐? 정우. 준혁은 짧게 답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도시의 불빛은 아직 깨어 있었고 골목은 조용했다. 오래된 모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문고리가 살짝 돌아갔다. 문이 열리는 순간 준혁은 준비해둔 가방을 문 밖으로 던졌다. 가방에 달린 작은 소화기가 터지며 흰 연기가 확 퍼졌다. 지금이야. 준혁은 몸을 낮추어 계단 쪽으로 달렸다. 사이렌이 울렸다. 손님들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공격자 둘은 연기 속에서 길을 잃었다. 골목으로 빠져나온 준혁은 숨을 골랐다. 몸 여기저기가 쑤셨다. 그래도 산다. 그래야 말할 수 있다. 그는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추적 심해짐. 기관 플러스 그룹 합동으로 보임. 곧 답장이 왔다. 맞아요. 청천경비라는 이름으로 외주 돌린 듯. 박미영을 완전 신뢰하진 마세요. 서로 견제해야 안전합니다. 준혁은 짧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나눠서 전송할게요. 그날 오후 정우는 회사의 작은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전환사채, 신탁, 의결권 같은 단어가 적힌 서류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어제 창고에서 봤던 얼굴. 자신과 똑같이 닮은 그러나 다른 삶을 산 남자. 그때 휴대폰에 짧은 보고가 왔다. 대상 제거 실패. 플랜 B 진행.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다. 어젯밤 그가 본 문장 때문이다. 실험체 공이 설계된 유전적 형제. 다른 환경에서 관찰. 그 문장을 지우려 해도 자꾸 떠올랐다. 정우는 결정을 미뤘다. 한 번 더 직접 만나보자. 해질 무렵 성수동 공장지대. 폐쇄된 사무실 안에는 선풍기 하나가 덜컹거리며 돌고 있었다. 정우는 문 앞에 섰다. 잠시 후 준혁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몇 걸음 사이를 두고 마주섰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나를 없애려 했죠? 정우는 솔직하게 말했다. 두려웠습니다. 내 자리를 흔드는 것이 무엇이든 먼저 지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 세계의 법이겠지. 하지만 그 법이 언제부터 진실이었을까?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내 법은 뭔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우리가 누구의 실험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 잠시 침묵. 준혁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여기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정우가 봉투를 받는 순간 창문 틀에 빨간 점이 스쳤다. 레이저였다. 준혁이 소리쳤다. 엎드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이어졌고 공장 안에 먼지가 퍼졌다. 경호원들의 무전이 엇갈렸다. 사격 중지. 대표님 근접? 정우는 몸을 낮추며 생각했다. 누군가 둘 다를 없애려는 거다. 그 누군가는 내부일 가능성이 크다. 준혁은 기둥 뒤에서 짧게 말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살아나갈 때야. 진실을 터뜨리려면 둘 다 살아있어야 해. 정우는 빠르게 계산했다. 오늘의 적은 하나가 아니었다. 그는 경호팀장에게 소리쳤다. 사격 멈춰. 출구 확보해. 경호팀이 잠시 흔들렸다. 그 틈을 타 준혁은 반대편 문으로 빠져나갔다. 정우는 봉투를 꼭 쥐고 그대로 서 있었다. 먼지 속에서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남이 써준 길을 걸었다. 이제는 내가 고른 길을 걸어야 한다. 밖으로 나온 준혁은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았다. 박미영이었다. 둘 다 표적이 됐습니다. 자료는 여러 군데로 나눠 전송하세요. 같은 시각 다른 매체.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정우는요? 오늘 알았을 겁니다. 자기도 위험하다는 걸. 선택은 그가 해야죠. 전화를 끊은 뒤 골목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헬멧을 쓴 청년이 외쳤다. 최 기자가 보냈습니다. 타세요. 준혁은 뒤를 돌아보았다. 공장 건물 위로 저녁 노을이 번졌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속으로 다짐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긴다. 그리고 끝까지 말한다. 늦은 밤 펜트하우스. 정우는 혼자 서류를 펼쳐보았다. 흑백 사진 속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다. 실험체 공이 이정우. 그는 천천히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잔잔했다. 하지만 이제 빛의 의미가 달랐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보냈다. 같은 유전자 다른 삶. 다음은 내가 묻겠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언제든지.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래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신뢰는 사치다. 그는 그 문장을 조용히 지웠다. 선택은 책임이다. 세 문장을 마음에 새겼다. 오늘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믿지는 못한다. 그래도 분명해진 것이 있다.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형제도 아직 잠들 수 없었다. 도시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갈래의 길을 준비해 두었다. 문서 사본을 몇 개로 나누어 서로 다른 기자와 단체에게 보냈다.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에서 폭로가 이어지게. 이제는 숨을 게 아니라 드러내야 할 때다. 그날 저녁 한 언론사의 사무실에서 최은서 기자가 노트북을 두드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자료 진짜면 나라가 뒤집힐 겁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이 덮기 전에 먼저 내보내야 해요. 다음 날 대한그룹 본사. 정우는 이사회에서 차갑게 선언했다. 부회장 이규성 해임을 요청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그는 봉투 속 문서를 증거로 내밀었다. 저와 제 형제는 국가의 실험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용당했고 부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습니다. 이규성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허위다. 이런 종이 쪼가리로 뭘 증명하려는 건가. 하지만 이미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있었다. 내부 문서 일부가 언론사로 흘러나간 것이다. 화면에는 국가 유전자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멈출 수 없다. 나도 덫에 걸렸다. 하지만 이번엔 내 방식대로 움직인다. 밤, 준혁은 집 앞에서 다시 박미영을 마주쳤다. 선생님, 언론에 넘긴 거 잘못됐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위험해도 해야 해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박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대비하세요. 그들은 조용히 끝내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서더니 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감시와 협박은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준혁은 담담하게 속삭였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지막 카드는 이미 세상에 던졌으니까요.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만에 나라 전체가 들썩였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을 채웠다. 국가 차원의 유전자 실험 그리고 재벌가 입양 스캔들이 폭로되었습니다. 관련 정부 고위직과 대한그룹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다. 재벌가의 위세는 흔들렸고 주가는 폭락했다. 대한그룹 본사, 정우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시위대의 피켓이 보였다. 진실을 밝히라. 사기와 조작을 멈춰라. 경호원들이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위험합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지 않겠다.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 순간 부회장 이규성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얼굴은 흑빛이었다. 정우, 넌 날 배신했어. 내 자리를 지켜주려 했는데. 정우는 차갑게 잘랐다. 아닙니다. 내 자리를 빼앗으려 했죠. 그리고 날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규성의 얼굴이 굳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잡았다. 그가 소리쳤다. 넌 끝났어. 넌 이 그룹을 망쳤어. 정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미 무너진 건 우리 집안이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그 시각 준혁은 병원에 있었다.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 몇 명이 회복 중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준혁을 붙잡았다. 고맙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건 자네 덕분이야. 준혁은 눈을 감았다. 마음 깊은 곳이 먹먹했다.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자신의 출생을 밝히는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을 실험체로 만든 세상과 싸우는 일이었다. 며칠 뒤 정우와 준혁은 비밀스럽게 다시 만났다. 장소는 오래된 폐공장. 공기에는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정우가 먼저 말했다. 결국 우릴 갈라놓은 건 피가 아니라 길이었다.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한다. 두 사람의 눈빛은 오래 마주쳤다. 더 이상 적대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고단함과 상처가 비쳤다. 몇 달 후 사건은 법정에서 정리되었다. 정부 고위직 몇몇은 자리에서 쫓겨났고 대한그룹의 절반은 해체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적어도 진실은 드러났다. 준혁은 언론 앞에 섰다. 사람들은 또 다른 상속자라며 그를 몰려들어 찍어댔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어떤 상속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제 형제는 실험의 희생자였을 뿐입니다. 이 재산은 사회에 환원될 것입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사람들은 술렁였다. 환원이라니?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나는 누군가의 계획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으로 살겠습니다. 법정을 나온 뒤 정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다. 무겁고도 담담했다. 넌 결국 내 길을 골랐구나.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어. 정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내가 만든 길은 자네뿐이지만 그래도 언젠가 나도 새 길을 찾겠다. 준혁은 손을 내밀었다. 정우는 잠시 머뭇하다가 그 손을 잡았다. 짧지만 굳은 악수였다. 그날 밤 준혁은 옥탑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번쩍였지만 그 속에는 조금 더 맑은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이제는 괜찮겠니? 준혁은 미소 지었다. 응. 나도 세상도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창밖바람이 불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는 그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의 길은 이제부터다.